결국 부모를 부정하게 되는 행위이기도 하고, 전 이게 하나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놀이를 좋아하니까 놀이를 통해 사고력을 키워봐야겠다. 열심히 육아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책과 강연 쓰는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아이 경우는 국제고를 거쳐서 한의대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는 과학고를 거쳐서 포스텍, 막내 아이는 일반고를 거쳐서 고려대학에 진학 중이고, 특별한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와 보니 이것의 효과가 정말 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만화책에 빠진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만화책 읽기가 먼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 역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내가 왜 육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아이와 관계를 나빠져 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육아가 아닐까? 이 방법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가 좀 학습적인 부분에서 성취가 있어질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크게 세웠던 육아의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이를 따라가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만화책을 읽는 아이를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화책을 읽는 아이를 부정하지 않고 내가 그 만화를 매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를테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학습 만화도 사실 아니고 팽이 대결을 펼치는 만화책이거든요. 일단 그 책을 딱 펼쳐보면 어떤 만화책이든 제일 첫 페이지에 등장인물들 소개가 나와요. A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팽이를 사용하고, B라는 캐릭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C라는 팽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딱 2페이지거든요. 페이지를 읽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용 베이들 이름, 예를 들면 스톰, 다크, 라그나로크, 이런 단어들 팽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의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크 영어잖아요. 또 케르베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고, 라그나로크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이름을 이렇게 적용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너도 너만의 멋진 팽이를 만들면서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니? 그럼 아이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게 될 거죠. 또 그 캐릭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책 속에 나오는 강산이는 밝고 건강하고 매우 긍정적인 소년이고, 또 호랑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네 생각에 우리 가족은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 네 친구는? 그리고 너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야? 넌 왜 그 캐릭터가 좋아? 혹은 네가 닮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 이렇게 팽이 대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도 졌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과정이고 창의적인 과정이고, 나만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이고, 제가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이 있는 아이구나. 아이를 믿을 수 있게 되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하게 되고,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진로로도 이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나눴을 때 얻게 되는 효과이더라고요. 이것이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도 주변에 일어났던 이슈들, 그런 것들,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 같은 것들을 키우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면서까지 하게 되었던 육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엄마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벗어났을 때, 책을 예로 든다면 엄마인 저는 책 읽었으면 좋겠다, 혹은 책을 같이 읽자 라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싫은 거예요. 특히 저희 둘째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나는 책 읽기보다 노는 게 더 좋은데 책이 싫은 게 아니라 놀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아이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하루는 시험을 치고 와서 울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지금도 공부를 못하는데 앞으로도 공부를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공부 잘하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면서. 근데 나는 책을 안 읽었으니까 공부를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할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책을 안 읽을 것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너 잘 되라고 좋은 환경을 깔아주었지만 아이의 욕구와 내 욕구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사라지고 아이는 다른 것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만화책을 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빛을 보내죠. 째려보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아이들이 숨어서 보는 거죠. 엄마가 오면 호다닥 덮어버리는 거고. 결국 아이로 하여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네 내가? 부모로부터 숨기게 만들고 있네? 아직 10살도 안 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쳤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육아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시선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만화책을 몇 개로 읽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저녁 시간은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었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그걸 매일매일 한 가지 질문이라도 던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하나 있고, 아이들과 그 사고력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기보다는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는 정말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 욕구들을 수용하고 허용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어렸을 때는 김치냉장고가 예를 들어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 그 김치냉장고를 빼고 나서 커다란 박스가 있잖아요. 그 커다란 박스 위에 아이들이 자기 키만큼 큰 박스니까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종이 상자가 힘이 없으니 아이가 쿵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마라는 말이 사실 먼저 나왔어요. 아이들이 딱 한 번만 올라갈게. 엄마 만약에 떨어진다면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아이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3명이 다 올라가도 박스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스티로폼이 있던 자리와 없는 자리가 미끄럼틀처럼 너무나 즐거운 놀이 도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내내 미끄럼 타고 놀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딱히 안 되는 이유가 없는 하는 아이의 욕구를 허용해 줬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한 명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인 거예요. 중간고사를 쳐야 돼. 근데 영어 무슨 말하기 대회를 나가야 돼. 근데 댄스 무슨 뭐도 하고 싶어. 그리고 또 뭐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하고 싶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 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엄마인 나는 정작 중요한 뭔가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는 그걸 내가 조절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나도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옳지 않구나, 아이의 생각이 때로 맞구나를 알게 되고, 아이도 엄마가 하지마 위험해 했더라면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 24시간 정해져 있어 라고 했더라면 스스로 깨닫는 것만큼 큰 교육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지면 아픈지를 내가 넘어져 보고 나야지, 실연의 상처가 아프다는 거 실연을 하고 나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 거기 때문에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 안에서 더 큰 그림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내 선에서 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따라가는 것, 아이를 따라가면서 허용해 주려고 했던 것이 제가 주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를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잔소리를 끊임없이 할까를 들여다보면 이거 그냥 습관 같은 거고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힘이 안 실리게 되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세한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탄조의 말들은 결국 아이가 아이를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구의 탓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 잘못했다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이 결국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이 나쁘구나 라고 배울 수 있고,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 부모를 부정하게 되는 행위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주 많은 것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요. 그 어린 아이에게 자꾸 흰세한탄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부정성을 가르쳐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했으면 하는 것, 잔소리와 신세한탄을 꼽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했던 건데, 너 잘 되라고 한다는 메시지, 이게 너 잘 되라고를 사실 아이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나는 지금
A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널 위해서 B를 자꾸 하라고 하니 이 갈등과 마찰이 반복되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애라고 아이는 사춘기 때 튕겨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저 크고 넓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아이라는 생각,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죄책감은 되게 큰 독이에요. 그래서 너 잘 되라는 메시지 정말 아이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의 아이가 되면은 친구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잘 살기를, 잘 크기를, 공부를 잘하기를,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속상하고 안 돼서 억울한데 거기다 부모님까지 손가락을 올리는 거죠. 널 위해서. 그럼 이 아이는 위축된 마음이 더 억눌리고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너 아직 인생 얼마 안 살았기 때문에 뭘 몰라. 네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가르칠게 라는 마음도 독이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유치원만 돼도,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만 돼도 이미 사회에서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 딱 바로 눈치를 봐요. 이래도 되나? 그건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는 할 수 있죠. 어른인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 라고 전달만 하면 되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가르치려는 질을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놀이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는지 한 오후 5시, 6시쯤 와가지고 저녁밥을 먹고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어요. 저녁 9시 넘어서 깼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갑자기? 라고 물었더니 나 하루 종일 못 놀았는데 벌써 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이에 진심인 아이였었거든요. 이런 아이에게 학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사고력.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말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사고력을 담아보자. 이 아이는 놀이를 좋아하니까 놀이를 통해 사고력을 키워봐야겠다. 그때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밤에. 근데 그림을 그렸는데 색칠이 하고 싶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붓을 찾아보니 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붓 어딨어? 라고 묻길래 붓이 그 전날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어요. 지금 붓은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붓 대신 붓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찾아보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붓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역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는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쌓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생각하는 힘들이 발달을 해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끌고 가기보다 아이의 세계로 내려가서 엄마가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 부모는 환경을 깔아주는 존재고 그 다음은 아이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엄마 나 물이 먹고 싶어, 목말라 라고 말했을 때 저기 가면 물이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마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 안 보여, 어디 있어? 라고 부모로 하여금 좀 더 물 가까이 끌고 가길 원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이 있는 곳까지 내가 알려주든지 데려가든지 그 환경을 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는 물을 마실지, 얼마나 자주 마실지, 이건 온전히 아이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잘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저는 둘째 같은 경우 사고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책과 놀이와 대화를 통해서 얘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계속 그 훈련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었고 책과 놀이와 대화라는 환경을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타서 이렇게 주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전혀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던 아이였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든 내가 만나본 가장 부족한 아이라는 메시지도 받았었고 실제로. 근데 그게 누적이 되고 나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아이가 다른데? 라는 선생님이 처음 반응을 들었어요. 6학년 때.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아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재원을 가고 싶다는 거죠. 영재원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네가 될 일이 있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래 한번 도전해봐. 근데 영재원에 합격하려고 도전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도전하는 거 아니니까 준비는 좀 해야겠지? 뭐 문제집들이 시중에 팔아요. 문제집을 사와서 줘요. 그럼 아이는 공부가 익숙한 아이가 아니니까 그걸 다 안 풀겠죠? 하지만 지가 풀고 싶은 건 풀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계기도 되었던 것 같고, 영재원이라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이제 다니지
하잖아요. 과학고로 간다는 거죠. 과학고는 또 뭐야? 자기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럼 나도 엄마 가보고 싶어. 그럼 과학고도 도전해볼까? 그럼 도전해보자.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문대를 가보니 아무래도 기회가 많아요. 아이가 더 클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은 명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문대에 온 모든 아이가 이런 기회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명문대에 와도 한마디로 자존감이 낮아서 위축되어 있고 도전을 하기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버겁고 벅차기 때문에 이걸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서 흑과 백이 있는 거죠. 명암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명문대 하는구나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이유도 있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명문대는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자유교육에서 다른 말로 전환을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서도 꼭 두 가지를 부모로서 주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자존감을 형성하는 두 가지 큰 틀 중 한 가지인데 자아효능감. 아이가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힘, 자신감을 주려면 학습적인 성취를 아이 스스로 경험해야지 그 자존감이 선생님과 친구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자존중감이거든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멋진 존재야. 내가 뭔가를 하던 하지 않던 나는 소중해라는 가치를 얻으려면 이건 아주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는데 물론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나진 않아요. 바뀔 수는 있거든요. 이 자아 존중감은 비춰져야만 가능해요. 아이가 공부를 못했을 때 늦게 잔다고 난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의 인생의 여정길도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아이의 마음을 무턱대고 다 받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렇구나 공감한 다음에 자아 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춘 아이로 키운다면 좋지 않을까? 결국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저도 그랬고 결국 한 가지 문제에서 다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할 때 많이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 사랑의 부재를 채우려면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 그래야 아이가 마음이 열려서 부모가 갖고자 하는 길도 아이가 따라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아이의 관계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한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